혹시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라는 문구를 기억하시나요?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한 소년이 선과 악, 자유와 죄, 신과 나 사이에서 스스로의 영혼을 찾아가는 여정. 우리가 꺼려했던 어둠과 마주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그러기가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내 이야기를 하려면 훨씬 앞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이전 내 유년의 맨 처음까지, 또 아득한 나의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리라. 작가들은 소설을 쓸 때 자기들이 하느님이라도 되듯 그 누군가의 인생사를 훤히 내려다보고 파악하여 하느님이 몸소 이야기하듯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이 어디서나 핵심을 집어내 써낼 수 있는 양 굴곤 한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작가들이 그래서는 안 되듯이. 그리고 내게는 내 이야기가 어떤 작가에게든 그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한 인간의 이야기, 즉 어떤 가공의 인물, 있을 수 있는 인물, 이상적인 인물, 어떻든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이례적인 살아있는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이란 무엇인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혼미해져 버렸다. 하나하나가 자연의 단 한 번의 소중한 시도인 사람을 무더기로 쏘아 죽이기도 한다. 만약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단 한 번 살 수 있을 뿐인 소중한 목숨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하나를 총알 하나로 정말로 완전히 세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다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쓰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리라.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그 자신일 뿐만 아니라 이례적이고 아주 특별하고 어떤 경우에도 중요하며 주목할 만한 존재이다. 세계의 여러 현상이 그곳에서 오직 한 번 서로 교차되며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는 하나의 점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영원하고 신성하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든 살아가면서 자연의 뜻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이로우며 충분히 주목할 만한 존재이다. 누구 속에서든 정신은 형상이 되고 누구 속에서든 피조물이 괴로워하고 있으며 누구 속에서든 한 구세주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사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기는 한다. 그리고 느끼는 만큼 수월하게 죽어간다. 나도 이 이야기를 다 쓰고 나면 좀 더 수월하게 죽게 될 것이다. 나는 자신을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는 감히 부를 수 없다.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는 구도자였으며 아직도 그렇다. 그러나 이제 별을 쳐다보거나 책을 들여다보며 찾지는 않는다. 나는 내 피가 몸속에서 소리내는 가르침을 듣기 시작하고 있다. 내 이야기는 유쾌하지 않다. 꾸며낸 이야기들처럼 달콤하거나 조화롭지 않다. 무의미와 혼란, 창란과 꿈의 맛이 난다. 이제 더는 자신을 기만하지 않겠다는 모든 사람들의 삶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길의 추구, 오솔길의 암시이다. 일찍이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 본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어떤 사람은 모호하게, 어떤 사람은 보다 투명하게, 누구나
그 나름대로 힘껏 노력한다. 누구든 출생의 잔재, 시원의 점액과 알껍데기를 임종까지 지니고 간다. 덜어는 결코 사람이 되지 못한 채 개구리에 그치고 말며 도마뱀에 개미에 그치고 만다. 그리고 덜어는 위는 사람이고 아래는 물고기인 채로 남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인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자연이 던진 돌이다. 그리고 사람은 모두 유래가 같다. 어머니가 같다. 우리 모두는 같은 협곡에서 나온다. 똑같이 심연으로부터 비롯된 시도이며 투척이지만 각자가 자기 나름의 목표를 향하여 노력한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풀이를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자기 자신뿐이다. 두세 개. 내가 10살이고 작은 도시의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체험 한 가지로 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그 시절로부터 짙은 향기가 밀려와 속에서부터 아픔과 기분 좋은 전율로 마음을 뒤흔든다. 어두운 골목들과 환한 집들, 탑들, 시계 종치는 소리와 사람들의 얼굴, 편안함과 따뜻한 쾌적함으로 가득 찬 방들, 비밀과 무시무시한 유령의 공포로 가득 찬 방들, 따뜻하고 비좁은 방의 냄새, 토끼들과 하녀들의 냄새, 민간요법, 약 냄새와 마른 과일 향기가 난다. 그곳에서는 두세 개가 뒤섞였다. 밤과 낮이 두 극으로부터 나왔다. 한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그 세계는 협소해서 사실 그 안에는 내 부모님밖에 없었다. 그 세계는 나도 대부분 잘 알았다. 그 세계의 이름은 어머니와 아버지였다. 그 세계의 이름은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학교였다. 그 세계에 속하는 것은 온화한 광채, 맑음과 깨끗함이었다. 그곳에는 부드럽고 다정한 이야기들, 깨끗이 닦은 손, 청결한 옷, 좋은 관습이 깃들어 있었다. 그곳에서는 아침에 찬송가를 불렀다. 그곳에는 성탄절 잔치가 있었다. 곧바로 미래로 이어지는 고든 선과 길이 그 세계 속에 있었다.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고해, 용서와 선한 원칙들, 사랑과 존경,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인생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돈되어 있으려면 그 세계를 향해 있어야만 했다. 반면 또 하나의 세계가 이미 우리 집 한가운데에서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냄새도 달랐고 말도 달랐고 약속하고 요구하는 것도 달랐다. 그 두 번째 세계 속에는 하녀들과 직공들이 있고 유령 이야기들과 스캔들들이 있었다. 무시무시하고 유혹하는 무섭고 수수께끼 같은 물건들, 도살장과 감옥, 술 취한 사람들과 악쓰는 여자들, 새끼 낳는 암소들과 쓰러진 말들, 강도의 침입, 살인, 자살 같은 일들이 있었다. 아름답고도 무시무시한, 거칠고도 잔인한 그 모든 일들이 사방에 바로 옆 골목, 바로 옆집에 있었고 경찰 끈앞풀들과 불황자들이 돌아다녔다. 주정뱅이들은 아내를 패고 저녁 되면 젊은 여자들의 무리가 뒤엉켜 공장에서 꾸역꾸역 나왔다. 늙은 여자들은 누군가에게 요술을 걸거나 병이 나도록 할 수 있었다. 숲에는 도둑떼가 살았다. 방화자들은 뒤쫓는 경관에게 잡혔다. 어디서나 어머니 아버지가 있던 우리 집 안 빼고는 어디서나 이 격렬한 두 번째 세계가 솟아나오고 향기를 뿜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좋았다. 여기 우리 집에 평화와 질서, 안식이 존재한다는 것, 의무와 거리낌 없는 양심,
용서와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은 경이로웠다. 그리고 그 모든 다른 것들, 소란하고 요란한 것, 음침하고 폭력적인 것이 존재하며 그래도 그런 것들로부터 한 걸음이면 어머니한테 피신할 수 있다는 것도 경이로웠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것은 그 경계가 서로 닿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두 세계가 얼마나 가까이 함께 있었는지. 예를 들면 우리 집 하녀 리나는 저녁 기도 때 거실, 출입문 옆에 앉아 씻은 두 손을 매끈하게 펴진 앞치마 위에 올려놓고 밝은 목소리로 함께 노래 불렀는데, 그럴 때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밝음과 올바름에 속했다. 그 후 곧바로 부엌 혹은 장작을 쌓아둔 광에서 내게 머리 없는 난쟁이들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푸죽간의 작은 가게에서 이웃 아낙네들과 싸움을 벌일 때 그녀는 딴 사람이었다. 다른 세계에 속했다. 비밀에 애워싸여 있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랬다. 나 자신이 가장 심하게 그랬다. 물론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다. 나는 내 부모님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내가 눈과 귀를 향하는 곳 어디에나 다른 것이 있었다. 나는 다른 것들 속에서도 살고 있었다. 비록 그것이 내게는 자주 낯설고 무시무시했고, 그곳에서는 규칙적으로 양심의 가책과 불안을 얻었을지라도, 심지어 한동안 내가 가장 살고 싶어 한 곳은 금지된 세계였다. 그리고 밝음 속으로의 귀환은 그것이 제 아무리 필연적이고 제 아무리 선하더라도 덜 아름다운 것, 보다 지루한 것, 보다 황량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인생에서의 내 목표가 아버지 어머니처럼 되는 것, 그렇게 밝고 맑게, 그렇게 뛰어나고 단정하게 되는 것임을 나도 때로는 알았다. 그러나 거기까지 이르는 길은 멀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학교에서 견뎌내야 하고, 대학 공부를 해야 하고, 온갖 시험을 치러야 했다. 그 길은 자꾸자꾸 또 하나의 어두운 세계 옆을 지나거나 그 세계를 꿰뚫으며 이어져서 그 세계에 머무르고 그 안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된 탕아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는 열정적으로 읽었다. 그런 이야기들에서는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서남해로의 귀환은 언제나 구원이며 위대한 것이었다. 어디까지나 그것만이 올바른 것, 선하고 소망할 만한 것이라고 나는 느꼈다. 그럼에도 악당들과 탕아들이 나오는 대목이 훨씬 더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런 고백을 해도 된다면 탕아가 참회하고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떤 때는 그야말로 유감이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것은 한 가닥 예감이자 가능성으로 감정의 밑바닥에 막연히 자리 잡고 있었다. 악마를 상상하면 저 아래 길거리에 있는 모습으로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변장을 했거나 공공연하게 모습을 드러냈거나 가설시장 혹은 술집에 있는 모습으로. 그러나 결코 우리 집에 있는 모습으로 떠올릴 수는 없었다. 내 누이들 역시 밝은 세계에 속했다. 그들은 내 눈에 본질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와 더 가까운 듯 보였다. 그들은 나보다 선하고 도덕적이고 결함이 없었다. 그들에게도 부족한 점과 나쁜 습관이 있었지만 그런 점들은 내가 보기에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나와는 달랐다. 악과의 접촉이 자주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럽던 어두운 세계에 훨씬 더 가까이 있던 나와 같지 않았다. 누이들은 부모님처럼 아낌받고 존중받아 마땅했다. 누이들과 다투었어도
나중에 자신의 양심 앞에서 보면 늘 나 자신이 나쁜 사람, 용서를 빌어야 할 원흉이었다. 누이들을 모욕하는 것, 그것은 부모님을, 선함과 계율을 모욕하는 일이었다. 나에게는 누이들보다 오히려 가장 타락한 불황아 쪽과 나눌 수 있는 비밀들이 있었다. 세상이 밝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기분 좋은 날이면 그때는 누이들과 노는 것, 선하고 얌전하게 그들과 함께하며 착하고 고귀한 겉모습의 자신을 보는 일이 유쾌했다. 천사라면 분명 그래야 했으리라. 천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최고의 것이었다.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감미롭고 경이롭게 생각했다. 크리스마스나 행복처럼 밝은 음향과 향기에 애워싸인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 시간들과 나날들은 얼마나 드문가. 놀이를 하며 우리에게 허용된 악에 없는 좋은 놀이를 하며 나는 자주 열정과 격함에 사로잡혔고 그것이 누이들에게는 너무 심하게 느껴져 다툼과 불행으로 이어졌다. 그 다음에 화가 치밀면 나는 끔찍해져서 닥치는 대로 이런저런 말과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타락임을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동안에 이미 스스로 뜨겁게 느꼈다. 그 다음에는 어둡고 격앙된 후회와 회한의 시간이 왔다. 그 다음에는 용서를 비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고 그 다음에야 몇 시간 혹은 잠깐 동안 다시 한 줄기 광명의 빗줄기 분열 없는 한 가닥 고요하고 고마운 행복이 되돌아왔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녔다. 시장의 아들과 수석 삼림관의 아들이 같은 반이라 이따금씩 우리 집에 왔다. 난폭한 사내 아이들이었어도 허용된 선한 세계에 속한 애들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여느 때 우리가 경멸하던 이웃 아이들, 공립학교 학생들과 가까이 지냈다. 그들 중 한 명으로 내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 어느 수업 없는 오후 10번째 생일이 갓 지났을 때였다. 나는 두 이웃 아이와 함께 집 근처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때 우리보다 큰 아이가 왔다. 13살쯤 된 억센 사내아이, 공립학교 학생으로 재단사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술꾼이었으며 온 가족이 악명이 나 있었다. 프란츠 크로머는 나도 잘 알았다. 나는 그 애가 무서웠다. 그 애가 불쑥 끼어들자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 애는 벌써 어른 티가 났고 젊은 직공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냈다. 그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다리 옆에서 강가로 내려갔고 첫 교각 밑에서 세상으로부터 몸을 숨겼다. 아치형의 교각과 천천히 흐르는 강물 사이 좁은 강변은 온통 쓰레기, 사금파리, 잡동사니, 천지로 녹슨 철사며 다른 쓰레기 뭉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거기서 이따금씩 쓸만한 것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우리는 프란츠 크로머의 지휘에 따라 그 구간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것을 그 애에게 보여야 했다. 그러면 그 애는 그것을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든지 물에 던져버렸다. 그 애는 우리에게 그 가운데 혹시 납, 구리 혹은 주석으로 된 것이 있는지 잘 살피라고 하고는 그런 것은 모두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 뿔로 만든 낡은 빗도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 애와 어울려 있자니 마음이 몹시 조였다. 아버지가 알기라도 하면 이런 만남을 그 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프란츠에 대한 무서움 때문이기도 했다. 그 애가 나를 받아들여 나를 다른 애들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기뻤다. 그 애는 명령하고 우리는 복종했다. 그러는 것이 처음 그 애와 함께 있었건만
마치 오래 해오던 일처럼 여겨졌다. 마침내 우리는 땅바닥에 앉았고 프란츠가 강물에다 침을 뱉었다. 그 애는 어른처럼 보였다. 이새로 침을 탁 뱉는데 어디든 원하는 곳을 맞췄다.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자 소년들은 학생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영웅적 행동과 나쁜 짓거리를 자랑 삼아 떠벌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바로 나의 말없음이 시선을 끌어 크로머의 노여움을 사지 않을까 두려웠다. 두 친구는 처음부터 나와는 거리를 두고 크로머 편이라고 공언한 터라 나는 그들 속의 이방인이어서 내 옷차림이며 태도가 그 애들에게 거슬린다는 것을 알았다. 라틴어 학교 학생이며 좋은 집안 자식인 나를 크로머가 좋아할 리 없었다. 그리고 다른 두 아이는 여차하면 내가 골탕을 먹어도 모르는 척 내버려 둘 것임을 나는 잘 알았다. 두려운 나머지 마침내 나도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황당무계한 도둑 이야기를 꾸며냈는데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모퉁이 물방아 옆 과수원에서 하고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밤에 친구 하나와 커다란 자루 가득 사과를 훔쳤는데 그냥 보통 사과가 아니라 전부 라이네테와 골트 파르메네, 즉 최고의 품종이라고 했다. 순간의 위험을 피해 나는 이 이야기로 도피에 들어갔다. 이야기를 꾸며 들려주는 것은 나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금방 말이 막혀 더 고약한 일에 말려드는 사태만은 벌어지지 않도록 나는 온갖 기교를 동원해 이야기를 불려나갔다. 둘 중 하나가 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밑으로 던지는 동안 다른 하나는 계속 망을 보아야 했다고 나는 이야기했다. 그런데 자루가 어찌나 무거웠는지 마침내 우리는 다시 풀어서 반을 놔두고 와야 했는데 반 시간 뒤에 다시 가서 그것도 마저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다 했을 때 나는 박수를 조금 기대했다. 마지막에는 열이 올랐다. 이야기를 꾸며내는 데에 스스로 도취했던 것이다. 작은 두 아이는 심드렁하니 말이 없었다. 그러나 크로머는 반쯤 뜬 실눈으로 나를 쏘아보며 위협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얘기 진짜야? 그럼.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 이거지? 그래,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속으로는 겁이나 숨이 막히는 것 같은데도 나는 고집스럽게 단언했다. 맹세할 수 있어? 나는 몹시 놀랐지만 즉시 그렇다고 했다. 그럼 말해, 하느님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고. 내가 말했다. 하느님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맹세해. 그러셔. 하더니만 그 애는 몸을 돌려버렸다. 나는 그것으로 잘 끝났다고 생각했고 그 애가 곧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접어들자 기뻤다. 우리가 다리 위에 올라갔을 때 나는 수줍게 이제 집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집에 가는 게 뭐 그리 급해. 프란츠가 웃었다. 우린 같은 길로 가잖아. 어슬렁어슬렁 그 애는 계속 걸어갔고 나는 감히 딴 데로 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 애가 정말로 우리 집 쪽으로 향해 갔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우리 집 현관문과 묵직한 구리문 손잡이, 어머니 방의 커튼이 보였을 때 나는 숨을 깊이 내쉬었다. 오, 집으로 돌아왔구나. 오, 축복받은 선한 귀환, 집으로, 밝음 속으로, 평화 속으로의 귀환. 내가 얼른 문을 열고 살짝 빠져들어가 등 뒤로 문을 닫으려는 참에 프란츠 크로머가 함께 밀고 들어섰다.
마당 쪽에서만 빛이 들어오는 서늘하고 침침한 타일 깔린 복도에서 그 애가 내 곁에 서서 내 팔을 붙들고 나직이 말했다. 그렇게 급하게 굴지 마, 너. 나는 놀라서 그 애를 응시했다. 내 팔을 움켜쥔 그 애의 손은 무쇠처럼 단단했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그 애가 대체 무슨 속셈을 가졌는지, 혹시 나를 괴롭히겠다는 것인지, 지금 내가 소리를 지른다면 하고 나는 생각했다. 요란하게 소리를 지른다면 누군가가 위에서 제때 나를 구하러 내려올까? 그러나 나는 포기했다. 내가 물었다. 뭐야? 어쩌겠다는 거야? 별거 아니야. 너한테 그냥 뭘 좀 물어봐야겠어. 다른 사람들은 들을 필요 없고. 그래, 좋아. 나더러 무얼 더 말하라는 거야? 나는 올라가야 해, 알잖아. 너도 알겠지. 프란츠가 나직이 말했다. 모퉁이 물방아 옆 과수원이 누구네 것인지. 아니, 난 몰라. 물방앗간 주인 거겠지 뭐. 프란츠가 내 어깨에 팔을 두르더니 나를 자기한테로 바싹 끌어당겼다. 이제 나는 바로 코앞에서 그 애의 얼굴을 보아야만 했다. 그 애의 두 눈은 사악했다. 그 애는 음흉한 미소를 띄었고 그 얼굴에는 잔인함과 기운이 넘쳤다. 그렇다면 애야, 그 과수원이 누구네 것인지는 내가 말해주지. 난 그 집 사과가 도둑 맞았다는 걸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주인이 누가 과일을 훔쳐갔는지 말해주는 사람한테 이마르크를 주겠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 맙소사. 내가 소리쳤다. 그래도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진 않겠지? 그 애의 명예심에 호소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나는 느꼈다. 그 애는 다른 세계에서 왔다. 배신 따위는 그 애에게 범죄가 아니었다. 이런 일에 있어서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나는 정확하게 느꼈다. 무슨 말을 하진 않겠지? 크로머가 웃었다. 이봐, 친구, 내가 직접 이마르크 동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화폐 위조범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가난한 놈이야. 너처럼 부자 아버지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 이마르크를 벌 수 있다면 벌어야지. 어쩌면 주인이 더 줄지도 모르지. 그러더니 그가 갑자기 나를 다시 놓았다. 우리 집 현관 마루에서는 이제 더 이상 평화와 안전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 내 주위에서 세계가 무너졌다. 그 애가 떠들고 다니겠지.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 말을 아버지한테도 하겠지. 어쩌면 경찰까지 오겠지. 모든 혼돈의 공포가 나를 위협했다. 모든 흉측하고 위험한 것이 일제히 나에게 맞섰다.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내가 맹세까지 하지 않았던가. 세상에, 하느님 맙소사.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매수를 해서 나를 구해야겠다고 느꼈다. 절망하여 모든 호주머니를 뒤졌다. 사과도 주머니 칼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내 시계 생각이 났다. 그것은 낡은 은시계였는데 가지는 않았다. 그냥 그렇게 차고 다니는 것이었다. 할머니가 물려준 시계였다. 나는 얼른 그걸 꺼냈다. 내가 말했다. 크로머, 들어봐. 내 이름을 말해선 안 돼. 그건 너한테도 안 좋을 거야. 내 시계를 줄게, 잡아. 미안하지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너 가져도 돼. 이거 은이고 내부 장치도 좋아. 조금 고장 나기는 했지만 고치면 돼.
그 애가 미소를 띠고 커다란 손으로 시계를 그려쥐었다. 그 손을 보며 나는 그것이 얼마나 우악스러우며 나에 대한 깊은 적개심으로 차 있는지 느꼈다. 그것이 내 삶과 평화를 움켜잡으려 뻗쳐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거 은이야. 내가 수줍게 말했다. 내 고물 은시계 따위는 관심 없어. 그가 깊은 경멸을 띠고 말했다. 너나 고쳤어. 하지만 프란츠, 나는 그가 휙 가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외쳤다. 잠깐만 기다려. 이 시계 가져. 정말 은이야, 진짜란 말이야. 그리고 난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애가 싸늘한 경멸을 띠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알긴 아는구나. 내가 누구한테 갈 건지. 그 말을 경찰한테 할 수도 있어. 순경 아저씨를 내가 잘 아니까. 그 애가 가려고 몸을 돌렸다. 나는 그 애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 애가 그렇게 떠나면 일어날 그 모든 것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았다. 흥분으로 목이 쉬어 내가 애걸했다. 프란츠, 멍청한 짓 하지 마. 분명 그냥 재미로 그래 보는 거지. 그렇고 말고 재미로 그래 보는 거지. 하지만 내가 치를 값은 비쌀 수도 있지. 말 좀 해줘, 프란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뭐든 할게. 그는 반쯤 내리깐 눈으로 나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다시 웃었다. 그렇게 멍청하게 굴지 마. 그가 선심이라도 쓰듯 말했다. 너도 나처럼 훤히 알잖아. 난 이마르크를 벌 수 있어. 그리고 난 그런 돈을 내던져 버릴 수 있는 부자가 아니고 말이야. 그건 너도 알지. 그런데 넌 부자야. 시계도 있잖아. 넌 나한테 이마르크를 주기만 하면 돼. 그럼 끝이지. 나는 그 논리를 이해했다. 그러나 이마르크라니. 이마르크란 나한테는 10마르크, 100마르크, 1000마르크나 마찬가지로 도달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나는 돈이 없었다. 어머니 옆에 놓아둔 저금통이 있었다. 거기에는 아저씨가 오신다든지 할 때 받은 몇 개의 10페니히 혹은 5페니히짜리 동전이 들어있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나이에는 아직 용돈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난 아무것도 없어. 내가 슬프게 말했다. 난 돈이 없어. 하지만 그것 말고는 뭐든 줄게. 내게는 인디언 책이랑 병정들이 있고 나침반도 하나 있어. 그걸 가져다 줄게. 크로머는 다만 뻔뻔하고 심술궂게 입을 움찔하며 바닥에 침을 탁 뱉을 뿐이었다. 헛소리 집어치워. 그가 명령하듯 말했다. 내 고물 잡동사니들은 너나 가져. 나침반이라고. 날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 잘 들어. 돈을 가져와. 하지만 난 돈이 없는 걸. 나는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내일 나한테 이마르크를 가져오는 거야. 학교가 끝난 뒤 저 아래 시장에서 기다릴게. 그럼 끝이야. 만약 돈을 안 가져오면 알지. 알겠어. 하지만 대체 어디서 돈을 가져오란 말이야? 하느님 맙소사, 난 돈이 없는데. 너네 집에는 돈이 충분히 있잖아.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는 내 일이지. 그럼 내일 학교 끝나고다. 말해두지만 만약 안 가져오면. 그 애는 무서운 눈길로 내 눈을 쏘아보고 또다시 침을 뱉고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나는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었다.
나의 인생이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나는 달아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거나 물에 빠져 죽을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그러면 어떨지는 똑똑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어둠 속 계단 맨 아래 칸에 앉았다. 한껏 웅크리고 앉아 불행에 몸을 내맡겼다. 장작을 가지러 광주리를 들고 내려오던 리나가 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리나에게 위에 가서는 아무 말도 말라고 부탁하고 올라갔다. 유리문 옆에 옷걸이에는 아버지의 모자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의 양산도 걸려 있었다. 이 모든 물건으로부터 왈칵 고향과 애정이 나에게로 밀려왔다. 나의 마음은 뭉클하게 그것들을 반겼다. 애원하고 감사하며 탕아가 고향의 옛 방을 보고 냄새 맡으며 그러듯이.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였으며 나는 깊이 죄 지은 채 낯선 홍수에 잠겨 있었다. 모험과 죄악에 얽혀들어 적에게 위협받고 있었다. 위험, 불안, 치욕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자와 양산, 오래된 질 좋은 사암 바닥, 마루 장식장 위에 걸린 커다란 그림 그리고 그 안쪽 거실에서 들려오는 누나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귀했다. 그러나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으며 확실한 자산도 아니었다. 온통 비난이었다.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고 나는 그러한 명랑함과 고요함에 끼어들 수 없었다. 나는 내 구두에 더러움을 묻혀왔다. 발갈개에 문질러 닦을 수 없는 더러움이었다. 고향의 세계는 알지 못하는 그림자를 끌고 왔던 것이다.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비밀과 두려움을 가졌던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가 오늘 이 공간으로 끌고 온 것에 비하면 놀이이고 장난이었다. 운명이 뒤쫓아오고 있었다. 어머니가 알아서는 안 되는 손들이, 그 앞에서는 어머니도 나를 보호할 수 없는 손들이 나에게로 뻗쳐오고 있었다. 이제 내 범행이 절도였든 거짓말이었든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나의 죄악은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었다. 나의 죄악은 내가 악마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 자체였다. 나는 왜 함께 갔던가? 나는 왜 일찍이 아버지의 말보다 크로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던가? 나는 왜 저 도둑질 이야기를 지어내고 영웅적 행위라도 되는 양범행을 뽐냈을까? 이제 악마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적이 나를 뒤쫓고 있었다. 한순간 나는 내일에 대한 공포는 더 이상 느끼지 않고 무엇보다도 나의 길이 이제 점점 더 비탈로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무서운 확신을 느꼈다. 나는 똑똑하게 감지했다. 나의 잘못에 이제 틀림없이 새로운 잘못들이 뒤이어지리라는 것. 누이들 곁에 내가 나타나고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키스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 나만이 아는 운명과 비밀 한 가지를 지니게 되리라는 것을. 아버지의 모자를 보자 한순간 신뢰와 희망이 내 마음속에서 번쩍 떠올랐다. 아버지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리라. 아버지의 판결과 아버지의 처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내 비밀의 공유자이자 구원자로 만들리라. 그것은 내가 자주 감내해냈던 참회 한 번에 불과하리라. 힘들고 가혹한 시간, 힘들고 후회에 찬 용서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리라. 이런 생각은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던가, 얼마나 아름답게 유혹했던가. 그러나 일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내가 그러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내가 지금 하나의 비밀을, 하나의 죄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나 혼자 스스로 삼켜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나는 바로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몰랐다. 어쩌면 나는 이 시각부터 영원히 나쁜 것에 소속되고 나쁜 사람들과 비밀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종속되고 그들에게 곡종하고 분명 그들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몰랐다. 나는 잠시 어른 행세를, 영웅의 연기를 했더랬다.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내가 방으로 들어섰을 때 아버지가 내 젖은 구두만 본 것이 나에게는 다행이었다. 그것이 관심을 돌려 아버지는 더 나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정도 비난은 견딜만 했다. 그 비난을 나는 남몰래 다른 것과 연관시켰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상하게도 새로운 느낌이 불꽃처럼 번득였다. 뽑히지 않는 미늘이 가득 박힌 듯한 날카롭고 불길한 느낌이었다. 나는 내가 아버지보다 우월하다고 느꼈다. 한순간 아버지의 무지에 대해 약간의 경멸을 느꼈던 것이다. 젖은 구두에 대한 비난이 내게는 소소해 보였다. 아버지가 아신다면 하고 나는 생각했는데 나 자신이 살인죄를 고백해야 되는 판에 조그만 빵 하나를 훔친 죄로 신문받는 범죄자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그것은 추악하고도 꺼림칙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강렬하고 몹시 매력적이었다. 그 느낌은 그 어떤 다른 생각보다도 더 단단하게 내 비밀과 죄에 나를 결박했다. 어쩌면 지금쯤 그 크로머 녀석이 벌써 경찰한테 가서 내 이름을 댔겠지. 천둥 번개가 이제 내 머리 위로 몰려오겠지. 여기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체험에서는 이 순간이 중요하다. 그것은 아버지의 신성함에 그어진 첫 칼자국이었다. 내 유년 생활을 떠받치고 있던, 그리고 누구든 자신이 되기 전에 깨뜨려야 하는 큰 기둥에 그어진 첫 칼자국이었다. 우리 운명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선은 아무도 보지 못한 이런 체험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칼자국과 균열은 다시 늘어난다. 그것들은 치료되고 잊히지만 가장 비밀스러운 방 안에서 살아있으며 계속 피 흘린다. 그 새로운 느낌에 곧 나 자신이 무서워졌다. 나는 곧바로 엎드려 아버지의 발에 키스라도 하여 사죄하고 싶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사죄할 수 없는 법. 어린아이도 그쯤은 어떤 현자 못지않게 느끼고 안다. 나는 내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일 일에 대해 이리저리 궁리해 볼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저녁 내내 나는 오로지 우리 거실에 달라진 공기에 익숙해지느라 여념이 없었다. 벽시계와 테이블, 성경과 거울, 벽에 붙은 책 선반과 그림들이 말하자면 나에게 이별을 고하고 있었다. 나의 세계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의 삶이 과거가 되며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나는 얼어붙는 가슴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했다. 그리고 내가 빨아들이는 새뿌리가 되어 바깥에 어둠과 낯선 것에 닻을 내리고 붙박여 있는 것을 감지해야만 했다. 나는 처음으로 죽음을 맛보았다. 죽음은 쓴맛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탄생이니까, 두려운 새 삶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니까. 마침내 침대에 눕게 되었을 때 나는 기뻤다. 조금 전에 마지막 연옥의 불로써 저녁 기도가 내 몸을 휘감고 지나간 터였다. 게다가 노래까지 한 곡 불렀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였다. 아, 나는 함께 노래하지 못했다.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쓸개즙이자 독약이었다. 나는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축복을 내리며 저희 모두와 함께 하소서 하고 끝낼 때 그때 내 몸을 스쳐간 경련이 나를 단번에 이 테두리에서 몰아냈다. 하느님의 은총이 식구들 모두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와 함께 있지는 않았다. 나는 몹시 지쳐 떨며 그 자리를 떠났다. 한동안 내가 누워있던 침대 속에서 따뜻함과 안정감이 다정하게 나를 감쌌을 때 나의 마음은 다시 불안 속을 헤매며 지나간 일 주위를 불안하게 퍼덕였다. 어머니는 내게 늘 그러듯이 잘 자라고 말했다. 어머니 발소리의 여운이 아직 방 안에 남아 있었다. 어머니가 든 촛불빛이 아직 문틈에서 빛나고 있었다. 지금 어머니가 다시 한번 돌아오면 나에게 입맞춤을 하며 묻겠지. 너그럽게 희망을 주며 묻겠지. 그러면 나는 울겠지. 그러면 내 목에 걸린 돌덩이가 녹겠지. 그러면 나는 어머니를 껴안고 어머니에게 말하겠지. 그러면 만사 해결인데, 그러면 구원인데. 문틈이 다시 어두워지고 나서도 한동안 나는 귀 기울이며 생각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꼭 일어나리라고. 그 다음 나는 당면한 문제로 되돌아와 나의 적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다. 그는 실눈을 뜨고 있었고 입가에는 야비한 웃음이 감돌았다. 그리고 내가 그를 바라보며 피할 수 없는 일을 속으로 삼키자 그는 더 커지고 더 추해졌다. 그의 사악한 눈이 번득였다. 그는 내가 잠들 때까지 내 곁에 바짝 붙어 있었다. 그러나 잠든 다음 그의 꿈을 꾸지는 않았다. 오늘에 대해서도 꿈꾸지 않았다. 꿈에 보인 것은 우리가 부모님과 누이들과 내가 한 배를 타고 가는데 온통 휴일의 평화와 광채가 우리를 애워싸는 것이었다. 한밤중에 깨었는데 그때까지도 그 행복의 뒷맛이 느껴졌고 누이들의 흰 여름옷이 햇빛 속에서 빛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고는 모든 낙원으로부터 다시 현실 속으로 떨어져 들어갔고 나는 사악한 눈을 가진 적과 다시 마주 서 있었다. 아침에 어머니가 급히 와서 벌써 늦었다고 왜 아직도 잠자리에 누워 있느냐고 소리쳤을 때 나는 안색이 좋지 않았다. 어머니가 어디 아프냐고 묻자 토하고 말았다. 토하고 나니 좀 나았다. 나는 몸이 약간 아플 때 아침 내내 캐모마일 찻잔을 곁에 놓고 누워 옆방에서 어머니가 방을 치우는 소리, 리나가 바깥 복도에서 고기 팔러 온 사람과 주고받는 말을 듣는 것을 몹시 좋아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오전은 무언가 마력적이고 동화적인 것이었다. 그럴 때면 햇살이 방 안으로 어른어른 장난치듯 비쳐들었는데 학교에서 초록 커튼을 따라 떨어지던 그 햇살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것조차 오늘은 만나지 않고 다른 음조를 띠고 있었다. 그래,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그러나 나는 이미 자주 그랬던 것처럼 단지 조금 몸이 아플 뿐이었고 그 정도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그 정도는 학교 가는 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기는 했지만 결코 11시에 시장에서 나를 기다릴 크로머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지는 못했다. 어머니의 다정함도 이번에는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귀찮고 미안한 마음만 들었다. 나는 곧 다시 잠든 척하며 곰곰이 생각했다. 아무것도 소용없었다. 11시에는 시장에 가 있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10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나아졌다고 말했다.
그런 경우에는 대개 다시 잠자리로 가거나 오후에 학교로 가야 했다.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다. 한 가지 계획을 짜놓았던 것이다. 돈을 안 가지고 크로머한테 갈 수는 없었다. 내 작은 저금통을 가져와야 했다. 충분한 돈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알았다. 어림도 없었다. 그러나 그래도 얼마는 되었다. 빈손보다는 조금이라도 들고 가는 편이 나으며 적어도 크로머를 달래기는 할 것이 틀림없다고 직감으로 느꼈다. 양말 바람으로 살금살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 책상에서 내 저금통을 집어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빴다. 그러나 어제 일처럼 나쁘지는 않았다. 가슴이 뛰어 숨이 막혔다. 계단 아래에 와서야 비로소 저금통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도 여전히 가슴은 뛰고 있었다. 저금통을 깨뜨려 열기는 아주 쉬웠다. 얇은 양은 막대 하나만 2동강 내면 되었다. 그러나 부서진 자리를 보니 마음이 아팠다. 그로써 나는 비로소 도둑질을 한 것이었다. 그때까지 저지른 일이라고는 사탕이나 과일 같은 주전부리에 입을 댄 것뿐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비록 나 자신의 돈이지만 훔친 것이었다. 나는 크로머와 그의 세계에 다시 한 발자국 더 다가갔으며 이제부터는 일이 그렇게 시시각각 보기 좋게 내리막으로 가리라는 것을 느꼈고 그것에 저항했다. 그러나 악마가 데려간다 하더라도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나는 걱정스레 돈을 헤아렸다. 저금통 안에서는 그렇게 가득한 소리를 냈는데 손에 쥐고 보니 비참하게도 얼마 안 되는 액수였다. 65페니이었다. 나는 저금통을 아래층 마루 밑에 감추고 돈을 손에 꼭 쥐고 집을 나섰다. 내가 이 문을 지났던 그 어느 때와도 다르게 위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부르는 것만 같았다. 나는 얼른 그 자리를 떠났다. 아직 시간은 많았다. 달라진 도시의 골목들을 지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구름 아래로 나를 유심히 바라보는 집들을 지나고 나에게 혐의를 두는 사람들을 지나쳐 살짝 돌아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도중에 학교 친구 하나가 가축시장에서 1달러를 주운 일이 떠올랐다. 하느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기도할 권리가 없었다. 설령 그럴 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금통이 다시 온전해지지는 않았으리라. 프란츠 크로머는 멀리서 나를 알아보았다. 그렇지만 아주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며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 듯 굴었다. 가까이 왔을 때 그 애는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는 눈짓을 하고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유유히 계속 갔다. 슈트로 가세를 따라 내려가 좁은 판자 다리를 지나 마침내 집들이 끝나는 곳에서 공사 중인 어느 건물 앞에 멈추었다. 그곳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 벽들이 문도 창문도 없이 앙상하게 서 있었다. 크로머는 나를 돌아다 보더니 안으로 들어갔고 나도 뒤따라 들어갔다. 그 애가 벽 뒤로 가더니 자기한테 오라는 눈짓을 하고는 손을 내밀었다. 그거 갖고 왔지? 그 애가 싸늘하게 물었다. 나는 주먹을 꼭 쥔 손을 주머니에서 빼서 그 애의 펼친 손바닥에 돈을 쏟아놓았다. 그 애가 헤아렸다. 마지막 5페니짜리의 챙그랑 소리가 작기도 전에 65페니히로군. 하며 그 애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 내가 수줍게 말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너무 적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이게 전부야. 더는 없어. 내가 좀 더 똑똑한 앤 줄 알았는데. 그 애가 거의 온화한 어조로 비난했다. 명예를 아는 남자들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지. 난 정당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어. 그건 너도 알겠지. 내 새부치들은 도로 가져가 자. 딴 데 가면 애누리 없이 몽땅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난 없어. 더는 없다고. 이건 내 저금을 통째로 가져온 거야. 그거야 내 사정이지. 널 불행하게 만들 생각은 없어. 넌 나한테 아직 1마르크 35페니히의 빚이 있어. 내가 그걸 언제 받지? 오, 반드시 줄게, 크로머. 지금은 모르지만 어쩌면 곧 더 생길 거야. 내일 아니면 모레. 내가 이 일을 우리 아버지한테 말할 수 없다는 건 이해하겠지.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너한테 손에 끼칠 생각 없다고 했잖아. 난 내 몫의 돈을 오늘 오전 중에 가질 수도 있어. 너도 알겠지. 난 가난해. 넌 멋진 옷을 입었고 나보다는 점심으로 뭔가 더 좋은 걸 먹겠지. 하지만 난 아무 말 않겠어. 조금 기다려주겠다는 거야. 모레 휘파람을 불지, 오후에. 그땐 제대로 가져와야 해. 내 휘파람 소리 알지? 그는 내 앞에서 휘파람을 불어 보였다. 여러 번 들은 소리였다. 내가 말했다. 응, 알고 있어. 나를 남겨두고 그 애는 갔다. 내가 자기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듯이. 그것은 우리 사이의 거래였을 뿐, 더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갑자기 다시 들린다면 오늘일지라도 나는 놀랄 것이다. 그때부터 자주 그 소리를 들었으며 지금도 그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다. 나를 예속시킨, 이제 나의 운명이 되어버린 이 휘파람 소리가 뚫고 들어가지 않는 장소도 놀이도 일도 생각도 없었다. 단풍이 곱던 어느 온화한 가을날 나는 내가 아주 좋아한 우리 집 작은 화단에 있곤 했다. 특별한 충동이 나로 하여금 어린 시절 소년들의 놀이를 다시 해보게 했다. 나는 얼마만큼은 나보다 어린 아직 선하고 자유롭고 죄 없고 안정감 있는 소년 역을 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로 늘 예상하고 있음에도 늘 놀라게 하는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어딘가로부터 울려와 줄을 탁 끊고 상상들을 짓부쉈다. 그러면 나는 가야 했다. 나쁘고 추한 곳들로 나의 고문자를 따라가야 했다. 그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돈 때문에 경고를 받아야 했다. 그 모든 것이 불과 몇 주일 지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이 여러 해처럼 영원처럼 느껴졌다. 내게 돈이 있는 적은 드물었다. 기껏해야 5페니짜리 하나 혹은 10페니짜리 하나가 있었다. 리나가 장바구니를 놔두면 부엌 식탁에서 훔친 것이었다. 번번이 나는 크로머로부터 욕을 먹었다. 내게 경멸이 퍼부어졌다. 그를 기만하고 그의 당당한 권리를 유보하려 한 것이 나였고 그의 몫을 가로챈 것이 나였고 그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 나였다. 괴로움이 그렇게 심장 가까이 치솟은 적은 살면서 거의 없었다. 더 큰 절망, 더 큰 예속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저금통은 장난감 돈으로 채워 다시 제자리에 놓아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이든 발각될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자주 크로머의 거친 휘파람 소리 이상으로 어머니를 무서워했다. 어머니가 가만히 내게로 다가설 때면 저금통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여러 번 돈을 구하지 못한 채 내 악마에게 갔기 때문에 그는 나를 다른 식으로 괴롭히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위해 일해야만 했다. 그 애는 자기 아버지 심부름을 해야 했는데 그 심부름을 그애 대신 내가 해야 했다. 혹은 그 애는 나에게 무언가 힘든 것을 시켰다. 10분 동안 외발뛰기를 하게 한다든지 지나가는 사람의 재킷에 종이 쪽지를 붙이게 한다든지. 이 괴로움은 여러 날 밤 꿈속에서도 계속되어 나는 악몽의 땀에 흠뻑 젖어 누워 있곤 했다. 한동안 아팠다. 자주 토하고 쉽게 오한이 났으며 밤에는 땀과 열에 젖어 누워 있었다. 어머니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느꼈는지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그것이 나를 괴롭혔다. 어머니의 관심에 신뢰로 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저녁에 내가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 때 어머니가 초콜릿 하나를 가져왔다. 하루를 착하게 보내면 저녁에 잘 자라고 상으로 그런 위로의 주전부리를 받곤 하던 어린 시절을 상기시키는 일이었다. 이제 어머니가 거기 서서 나에게 그 초콜릿 조각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어찌나 괴로운지 다만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물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간신히 아니요. 아니요. 아무것도 먹지 않을래요. 라고 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초콜릿을 침대 머리 탁자에 놓고 갔다. 다음 날 어머니가 그 일에 대해 캐물으려 했을 때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한 번은 의사를 데려왔다. 의사는 나를 진찰하고 아침에 차가운 물로 몸을 씻도록 처방을 내렸다. 그 시절 내 상태는 일종의 창난이었다. 우리 집안에 정돈된 평화 한가운데서 나는 소심하게 그리고 고통받으며 유령처럼 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관여하지 않았다. 잠깐이라도 자신을 잇는 일은 드물었다. 자주 흥분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아버지에게는 마음을 닫고 냉정히 대했다. 소제목 2~3개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으로 여행하는 순례자다. 싱클레어가 처음 느낀 이질감, 낯선 세계로부터의 부름,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충동. 지금껏 익숙했던 빛의 세계가 어쩌면 그림자의 반쪽일 뿐임을 깨닫기 시작한 순간 그는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다음 여정에서는 이 문 너머에서 그를 기다리는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전부엉이 낭독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